정치가 30년 동안 지금 지속되어 오는 이런 소모적인 양당의 대결 정치 구조. 여기서 어떻게든지 이 터널을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해요. 제가 선거제도 개혁을 목을 매는 이유는 정의당이 정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의 이 낡고 퇴행적이고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감만 키워주고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 정치 체제 이거 이제 끝내야 된다. 우선 저는 지금과 같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하에서는 어떠한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단언컨대. 잘하고 잘못하는 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이 구조화에서는 안 됩니다. 뭐 보셨지 않습니까? 꼭 자유한국당이 야당이기 때문에만 그렇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어떤 정치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실력만큼 힘만큼 타협해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치가 아니고 무조건 정권을 뺏기면 그 다음 날부터 발목 잡아서 어떠한 성과도 만들어주지 않아야 말하자면 지금 정권을 잡은 쪽이 나보다 우리보다 더 무능하고 부족한 집단이라는 걸 입증해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정권이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뺄셈 정치만 되는 거예요. 양당 체제라는 거는 어쨌든 제도상으로 이 양당 체제를 뒤쫓아올 세력들을 큰 장벽으로 차단해 놓고 둘만 성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만 성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도 나는 1등 아니면 2등은 떼어놓은 당상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발목을 열심히 잡아서 내가 1등하고 그 다음에 네가 2등하고 이 오랜 이 양당 체제를 양당 스스로가 키워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구조 제도를 보면 전부 다 양당 체제를 지속시키는 그런 특권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선거제도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제도는 국민들 민의를 그대로 의석수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큰 당일수록 더 프리미엄을 주는 이런 지금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교섭단체 제도. 우리가 원내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은 원내에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축구로 치면 어떤 거냐면 축구장에 들어갔어요. 천신만고 끝에. 근데 들어가서 벤치에 앉아있는 겁니다. 응? 벤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라운드에서는 양당 뭐 지금 바른미래당에 잠깐 뛰고 있지만 대체로 양당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라운드에서 뛰어야 저 친구 실력이 좋은지 저쪽 팀 플레이가 좋은지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이제 벤치에만 앉아있으니까 어쩌다가 저희가 악 소리를 내면 쟤들이 지금 뭐라 그랬지?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토너먼트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 당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 질서가 왜 유지되냐?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1.8%예요. 그 1.8%를 만드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는 크게 기여하지 않았어요. 1.8%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저기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여한 데는 민주당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권력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1.8%가 돼도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왜? 뒤에 추격 세력을 성을 싸가지고 차단해놨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원내에 들어와도 벤치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교섭단체 제도예요. 20석 이상이 돼야지만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0석 교섭단체 문턱을 높여놓은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6개씩 정당 원내 정당이 되는데도 5석이에요. 독일 같은 데. 교섭단체는 5석 이상이면 돼요. 원내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 들어보셨죠? 네? 그런 상태인데 이걸 20석까지 높여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최근에나 지금 당이 몇 개 원내에 있지 예전 같은 데는 거의 뭐 3개
의미 있는 정당 한 3개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턱을 그렇게 높여서 국회에 들어간 정당들은 다 국회 운영에 협의를 하고 참여를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난립되니까 문턱을 둔턱을 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한선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둘만 될 수 있는 문턱을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섭단체 제도 이게 대표적인 양당 특권 정치 제도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그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국고보조금도 주고 선거 때 보전금도 주잖아요. 국고보조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들이 낸 국고보조금을 절반은 누구만 줘요? 절반은 뚝 떼서 교섭단체들끼리만 나눠 가져요. 나머지 절반은 지구들도 다 참여해서 수비례로 나눠요. 이게 뭐냐면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완전 조폭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런 적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바깥에 대고 적폐 청산해라. 설득력 있을까요? 그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다른 나라 어떻게 하냐면 국고보조금을 이제 매칭 제도라고 해서 당원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많이 내면 그런 정당은 더 많이 매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당 후원금 제도를 처음에 만들었다가 민주노동당이 제일 정당 보조금을 정당 후원금을 많이 가져가니까 없애버렸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다시 이제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민주주의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떠냐 선거 보조금이라고 해서 선거되면은 그 또 수비례에 따라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돈을 정부가 주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면 낙선해도 15% 이상 되면 다 또 돌려줘요. 그래서 큰 당들은 선거 한 번만 끝나면 빌딩 사요. 작은 당은 뭐냐? 사실 작은 당에서 후보가 출마해가지고 5% 10% 넘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세금 빼서 집 담보 잡혀서 그렇게 해서 맨 땅에 혜택이 나듯 너댓 번씩 지금 도전하고 있는 사람 저기 우리 이동영 위원장 같아서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굳건히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당은 선거 끝나면 빚더미에 올라앉아요. 이게 과연 정당한 경쟁인가? 왜 정치가 1.8%밖에 지지율이 안 되나? 저는 여기 모든 지금 그 선거법,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국회법, 그 다음에 정당법, 이 모든 정치 관련 법들이 양당 체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구조로 다 두 당이 법을 만드니까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딱 뗀 겁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바로 이 싸움을 계속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국회 안에서 대정부 연설할 때 특수활동비만 가지고도 제가 여러 차례 연설을 했는데 특수활동비라는 거 아시잖아요. 1억 1천 정도를 한 달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나눠갔습니다. 양당일 때는 한 6천만 원에서 6천만 원, 5천만 원 나눠갖고 한 세 당이면 한 6천, 그러니까 한 5천, 한 4천 이렇게 3천 이렇게 나눠갔는데 어떠한 영수증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부인한테 생활비도 갖다 줬다고 하고 또 뭐 야당 지금 현재 여권에서도 또 뭐 아들 유학 가는데 돈 줬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불합리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십수년을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정부 연설할 때 이쪽에 민주당이 앉아있고 저쪽에 또 자유한국당이 앉아있는데 민주당의 의원님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같이 민주화 운동하고 같이 운동권 동지지만 여러분들 절대 내 존경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내 거는 다 덮어버리고 남의 것만 가지고 그 개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민평당하고 저희 당이 이제 교섭단체를 처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라운드 안에 게임에 잠깐 2달 동안 들어갔죠. 그전에는 그런 특수활동비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을 제기를 해도 힘이 없으니까 뭐
그러면 니네들은 떠들어라. 그럼 니네들도 여기 들어와 봐. 다. 다 거기에 그 룰에 이제 기득권이 되면 다 잊어버릴 얘기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섭단체가 돼서 먼저 우리 당이 원내대표를 맡기로 해서 이제 의회찬 대표가 맡았는데 3천만 원이 나왔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논의를 했습니다. 그 반납을 하자. 우리가 말한 대로 실천하자. 그래서 그 특수활동비 3천만 원을 실제 반납을 하니까 그 성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서 그 전날 우리 총장님께서 발표하시기 전날 특수활동비 폐지 발표하시기 전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50%는 살려야 된다 하는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총장님, 지금 우리 정의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는데 그거를 원칙대로 처리하시고 실제 다른 부처에 비해서 업무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돈이 부족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당한 업무 추진비를 책정해서 아예 떳떳하고 공개적이고 책임 있게 씁시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폐지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의당이 그 두 다리지만 교섭단체 하나지만 우리 대표님 돌아가신 것을 저는 아직도 실감을 못하지만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의당이 힘을 가질 때 어떻게 다른 정치가 가능한지 맛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의당이 권력에 가까워질 때 정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의지 차원입니다만은 저희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고 개혁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적폐청산 개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어떤 때는 저도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왜 못 자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밤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고 해야 되는데 촛불 시민들이 위임한 권력인데 뭐 하나부터 열까지 여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밑에 발밑을 보면 이 정치 현장을 보면 절대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왜 안 되냐? 개혁의 성패는 분명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 빼고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부터 개혁하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나부터 개혁하면 제1야당도 함부로 발목 못 잡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국회가 이 정도로 불신을 받고 있으면 그동안에 제기됐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아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교섭단체 관행이라든지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다 내려놓는 게 뭐 하면 일부라도 내려놓는 그런 솔선수범을 통해서 국회가 또 여권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상대를 개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살신성인의 자세가 있어야지 여권이라고 서로 저쪽 공격한다고 맞짱 떠서 싸우고 화력 집중하고 이런 것만 개혁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개혁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거제도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치를 바꿔야 한다. 앞으로 또 양당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의 이 양당 구조는 바꿔야 된다. 가장 중요하게는 시대정신과 너무나 뒤떨어져 있지만 국민들의 평가를 제도적 장벽으로 막아서서 그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 극단적 세력들 국회에서 내몰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됩니까? 제가 그 여권에 그 청와대에서 저한테 오신 분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여권이 좀 더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권은 수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수단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의당이 교섭단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수를 혁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 그렇지만 이미 낡은 세력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온전해 있었냐? 응? 그 아까 말한 수많은 양당 체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특권적 제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놓고 극우 세력을 내몰아야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20년 집권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0년 집권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그 다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당으로서 어떻게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되나, 이 고민은 정말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선 선거제도는 지금과 같은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자꾸만 앞으로 가는 걸 발목을 잡는 이 세력을 최소화시키는 것.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정당을 갖다가 과거처럼 말이죠,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것처럼 뭐 사법적으로 해산시키는 거는 옳지 않죠. 주변화시켜야죠. 제도를 바꿔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거제도는 어디가 뭐 진짜 제도 자체가 선인 그런 제도가 있다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나라마다 정치 환경이 틀리고 또 다 다르니까 다양한 선거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제기하고 그 길을 낸 세력은 민주당이거든요. 1987년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동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된다,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문제인식은 지역주의였어요. 영호남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뭐 영남에서는 그쪽 새누리당이 하면 말뚝만 박아도 되고 이쪽은 민주당 하면 말뚝만 박아도 되니까 정당 연동제를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호남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석이 나오고 또 저쪽에서도 민주당 의석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컸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좀 더 큰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셨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전에 현재와 같은 이 지긋지긋한 양당 체제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만 니들이 바꾸면 그러면 총리도 야당이 추천해라, 이렇게까지 그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건대 저는 제가 17대 국회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었고 국회 들어와서 제가 재정경제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민생 쪽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을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정치개혁 문제를 다루게 되고 또 제가 당대표를 맡게 되고 진보 정치의 운명을 생각하게 되고 정치 전반의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살신성이 나는 자세로 올인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다. 제가 제 친구 유시민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사실 제가 17대 국회 때는 주로 경제 민생 쪽에 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다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하고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아닌 거죠. 노무현의 후예 맞냐? 제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논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석에서. 말로만 여러분들 표 받을 때만 노무현, 김대중 따지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그 정신, 그 제도, 그 정책, 그걸 실현하려는 의지가 노무현 정신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뭐 여러 차례 그 논쟁도 하고 그랬어요.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년도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환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대 축이 특히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 민주당은 어쨌든 뭐 처음에 조금 뭐 왔다 갔다 욱신욱신 하다가 입장 정리를 했어요. 연동형 하자 하는데 한 하프 수준으로 할까 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당의 유불리가 정치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한 건 비례성을 보장하는 전제 위에 당의 유불리도 고민하자. 어쨌든 안을 내놨고 저는 이 안이 만들어지게 된 데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가능했다. 그 맥락을 이해를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예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좀 계산도 안 해요. 계산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계산을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이 제도의 덕을 크게 볼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계산도 안 해. 그러고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늘까지 제가 안을 내라고 하니까 아까 오기 전에 보니까 나경원 대표가 이제 처음으로 정개특위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입장을 냈는데 비례대표를 전부 없애고 의석수를 10% 감축하게 하는 안을 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막가자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질문이 좀 더 세세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플리즘이 유행합니다. 좌파 퍼플리즘, 우파 퍼플리즘. 근데 이거는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신자유주의가 남긴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적폐. 이것을 그동안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해결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좌파 우파 퍼플리즘은 현 자본주의,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가 이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다. 그렇게 진즉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북핵이고 하나는 불평등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정부가 현존하는 정치 세력 중에 북핵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그리고 평화 체제를 이끌어내는데 충분히 준비된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시행착오의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말하자면 국제적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는 물론이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지금 그 경험과 의지의 면에서 지금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두 번째 위험 요인, 불평등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파퓰리즘으로 치닫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인데요. 보수정당도 또 유럽의 3인당도 말하자면 이른바 엘리트 정치가 빈부격차를 외면해 왔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되는 국면으로 가면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특히 경제 민생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이 역할은 포스트 문재인 시대에 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가장 핵심 과제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선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여러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미세먼지도 그런데 1년에 7조거든요, 미세먼지 예산이. 근데 지금 같은 양당 체제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더 오래가는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당장에 지금 멱살잡이 해가지고 안 내놓으면 정권 내놓으라 이런 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민생, 미세먼지 이 모든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해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해결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오래 가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이 체제에서는 불가능해요. 저는 왜 경제에서 우리가 인디어 캐피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인내 자본이 필요하다. 초기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 자본이 필요하다. 정치도 인내 자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오래 걸리더라도를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법을 인내할 수 있는 정치의 인디어 캐피탈이 뭐냐. 저는 그것이 연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연정이다. 우리 정의당은 우리가 주장하는 100을 주장하겠죠. 주장하지만 동시에 얼마를 이 100 중에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인가. 그 숙제와 관련해서는 100이 아니라 60이라도 국회 다수파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국민들에게는 가장 이로운 정치가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의당의 처지에서 나온 대책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평가받을 수 있죠. 지금 같은 극단적인 대결 정치 하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고 어떠한 정부도 성공할 수 없고 사후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포스트 문재인도 있습니다. 포스트 문재인의 정의당도 있고 포스트 문재인의 신상정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성공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이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내년에 민주당이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과반의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과반의석 만들면 문재인 정부 성공합니까? 한 분밖에 답 안 하셨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의당이 내년에 더 큰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극우를 제어할 수 있는 민주당 왼쪽의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경제 민생 분야의 개혁은 뭐냐?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개혁이 후퇴되는 그런 정책만 진도가 나가고 개혁적인 정책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스트 트랙을 저희가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야당이고 보수인데 그렇게 뭐 통으로 갖다 실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 제가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일 아침에 이제 야3당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밀고 가야 되니까요. 사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어요. 아니 집권 초반부터 촛불이 만든 정권이니까 촛불을 함께 든 정치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해서 입법연대든 연정이든 해서 개혁을 초반에 1년 차에 이루고 갔어야지. 1년 차에는 뭐 민주당 정권 단독으로 하겠다 큰 소리 치고 지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여기다가 다 실어서 처음에는 18개 법안이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4대1 체제로 굳히기가 돼서 자기들 누구한테 표 받아서 내년에 당선되냐 이거예요. 우리 김성식 의원 여기 관악이죠. 저 우리 정개특위 간사예요. 그분들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촛불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저 앞으로 밀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해서 초창기에 낡은 적폐들을 청산하자 이렇게 큰 틀에서 연정이 이루어지는 길을 집권 세력이 그것을 배제하고 이제 안 되니까 와서 여기다 다 실어서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뭐 민주당 지지자들 표 받아 당선될 수도 없고 현장에 가면 다 민주당 이중대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줄여서 덜어서 어쨌든 이번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근 한 달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민주당은 뭐냐면 안 하려면 말아라 이런 식이에요. 뭐 선거제도 뭐 안 하려면 말아라 이런 식이에요. 그 제가 요즘에 저 홍영표 원내대표 서포트 하느라고 대접도 못 받아요. 뭐 안 하려면 말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 그거를 주변화하는 것, 그리고 양당이 아니라 적어도 한 4, 5당 온건적인 다당제 하에서 협력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더 나가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결선 투표제나 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실제 현재의 대통령 체제, 대통령 제도를 존중하면서도 의회의 협력 정치가 가능한 그런 정치 개혁을 이뤄 나가야 한다. 그것이 이제 저가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뭐 이 모든 개혁 과제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선거제도 개혁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